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변수라고 하는 개념을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단원에서는 이제 변수가 뭔지 같이 얘기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수의 종류가 있어요. 그 다양한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라고 하는 게 0하고 1로 구성된 이진수만 저장 가능하다라는 거는 우리 얘기를 했었죠. 이게 가능한 게 이제 반도체라는 물질이 있어서 그래요. 이제 반도체라는 게 뭐 전기나 열, 편의상 열이라고 할게요. 열을 가하면은 전기가 통하거나 통하지 않는 상태가 서로 바뀌어요. 쉽게 말하면 온오프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웨이퍼라고 하는데 보통 원료가 실리콘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전기를 흐르게 하는 거를 1로 보고요. 전기가 흐르지 않는 거를 0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이제 이진수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웨이퍼를 가공을 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이 메모리라고 하는 장치를 만듭니다. 컴퓨터에 장착하는 램이 되는 거죠. 자, 요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웨이퍼가 있어요. 이게 그냥 한 판이라고 하면 그냥 여기 전체 면적에 전기가 흐르고 안 흐르겠죠. 근데 이거를 반으로 쪼개면요, 전기가 흐를 수 있는 공간이 두 개로 나눠지잖아요. 그럼 이제 이진수 두 개가 표현이 가능해요. 00, 01, 10, 11. 네, 그래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가지수는 4개가 돼요. 4개로 쪼개면요, 표현할 수 있는 정보가 2배가 더 늘어나니까 이제 4개에서 8개가 되죠. 여기를 또 쪼개면요, 또 2배가 되고, 또 쪼개면 또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에서 단위를 잴 때 이 이유 때문에 2배씩 늘어요. 즉 2의 n제곱계로 쪼개면 이걸 쪼갤수록 2의 n제곱계의 정보를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반도체 기술은 이걸 잘게 쪼개는 게 기술이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더 잘게 쪼개질수록 같은 면적에서 표현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더 늘어나는 거고요. 그게 우리가 발달할 때 똑같은 면적의 기계장치가 옛날에는 128메가 밖에 표현을 못했는데 요즘은 같은 면적에 더 많이 쪼갤 수 있으니까 1테라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반도체 램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면은 여기에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전기적 장치가 있겠지만 요 일부를 굉장히 확대해서 본다면 이진수를 저장, 즉 전기가 흐를 수 있게 이렇게 세부적으로 쪼개진 것들이 존재할 겁니다. 여기에 이진수를 기록하는 걸 우리가 변수라고 불러요. 파이썬에서 변수를 코딩할 때는요, 특정 키워드에 원하는 값을 대입하는 걸로 표현을 합니다. 대입은 항상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입이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num1에다가 100을 넣어라. 이거를 코딩을 하면 아까 우리는 A에다가 1을 넣어라 이렇게 코딩을 했죠. 그럼 파이썬은 메모리에다가 이 100이라는 걸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공간을 먼저 점유를 해요. 거기다 num1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거죠. 100이 저장될 때는 이진수로 바뀌어서 저장되겠죠. 즉 우리가 코딩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 컴퓨터 메모리에 실제로 그 정보를 기록하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 램의 특징은요, 컴퓨터 전원급은 다 날아가요. 그래서 얘를 휘발성 메모리라고 부르고요.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는 영구적으로 남아있죠. 특별히 삭제하지 않는 이상 걔네들을 비휘발성이라고 부릅니다. 속도는 휘발성 메모리가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에서 파일을 실행한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그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어떤 파일을 더블 클릭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실행하건 내가 엑셀 파일을 열건 간에 하드디스크에서 더블 클릭한다라고 하는 건 램에다가 그 파일을 복사를 해요. 그래서 메모리상에 그 파일이 올라가는 거를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가 읽어다가 실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오메가짜리 사진을 하나 열겠다라고 더블 클릭하면 그 사진 파일이 램에 복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컴퓨터에 램이라는 거 장착하시죠? 뭐 16기가, 32기가 혹은 64기가. 게임 좀 하신다는 분들은 64기가 하시는 분들도 덜어 있어요. 가격이 어마무시하죠. 어쨌건 용량이라는 게 무한하지 않아요. 유한해요. 그러니까 파일을 여기다 복사를 계속 하다 보면 언젠간 다 차겠죠. 그러면 그때부터 컴퓨터는 이 부족한 램의 공간 대신에 하드디스크가 용량이 더 크잖아요, 보통.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일부를 램 대신에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이거는 사실 컴퓨터가 이런다기보다는 윈도우가 이렇게 써요. 이걸 이제 페이지 파일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속도 차이가 압도적으로 램이 더 높아요. 처리 속도가.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때부터 컴퓨터가 버벅버벅 느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속도를 늘리고 싶다라고 하면 첫 번째는 램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제일 먼저고요. 두 번째는 하드디스크의 속도를 램만큼 빠른 거를 쓰시면 돼요. 그게 요즘 흔히 쓰는 SSD라고 하는 애죠. 그래서 하드디스크를 바꾸는 게 사실 컴퓨터의 CPU 변경 그런 거보다 체감 속도가 더 빨라요. 자, 이렇게 이진수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게 컴퓨터의 변수입니다. 자, 컴퓨터는 이렇게 0하고 1로만 이제 정보를 표현하는데 이진수 값 하나를 1비트라고 불러요. 1비트는 2개의 정보를 표현하는 거죠. 0 아니면 1이니까. 2비트는 4개. 이런 식으로 비트가 늘어날 때마다 2배씩 증가하는데 n비트에는 총 2의 n개 정보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이진수 한 개가 표현할 수 있는 게 0하고 1인데 이걸로는 뭔가 사람이 볼만한 걸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컴퓨터 과학자들이 이진수를 써서 그 영어를 표현하려고 많이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거듭한 결과 알파벳에 있는 각각의 글자들의 일련 번호를 붙입니다. 다. 그 일련 번호는 당연히 사람이 쓰는 10진수겠죠. 그거를 이제 2진수로 바꿔서 컴퓨터에 기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글자의 일련 번호가 붙은 애를 이제 아스키 코드라고 불러요. 알파벳 대문자 A가 64인가 그래요, 아마. 일일이 외우실 건 없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이 과정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 일련 번호를 표현하기 위해서, 즉 한 글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진수 7개가 필요하더래요. 알파벳을 온전히 다 표현하려고 했더니. 그때부터 얘를 7개면 7비트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 방식을 안시라고 명명합니다. 보통 컴퓨터에서 안시라고 하면 표준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영어밖에 표현 못하잖아요. 우리는 어쩌라고요. 그래서 어떤 이진수 7개가 모였을 때 여기에 모드 값을 하나 더 붙여요. 하나를 앞에 붙여서 요 앞에 값이 1이면은 7개를 영어로 해석하고 0이면은 한글로 해석해라. 뭐 그런 식의 규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부호를 표현하는 비트다라고 부릅니다. 결국은 8비트죠. 그래서 이때부터 이 8비트를 확장 안시라고 부르고요. 이거를 국제 표준으로 삼아서 이때부터 8비트를 1바이트라고 명명합니다. 컴퓨터에서 용량을 측정하는 최소 단위죠.
1바이트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센티미터, 밀리미터 뭐 그런 거 할 때 가장 작은 단위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보통 길이 단위 같은 거는 100, 1000 이런 단위로 잘라내는데 얘는 생긴 거 자체가 2배씩 커지니까 1000 단위로 자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024 단위로 자릅니다. 1024 바이트가 1KB, 1024 킬로바이트는 1메가바이트, 1024 메가는 1기가바이트, 1024 기가바이트는 1테라바이트. 이 다음에 뭐 페타바이트, 피코바이트 뭐 이렇게 단위가 더 있는데요. 뭐 일상생활에서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1바이트에서 점점 더 작게 축소되는 단위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나노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바이트가 알파벳 한 글자를 표현합니다. 그리고 한글이나 일본어, 중국어 같은 경우는 조합형이니까 한 글자로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글 같은 경우는 1바이트가 아니라 보통 2바이트 단위로 표현을 해요. 바이트 2개가 한자 한 글자. 그래서 지금도 그 컴퓨터 계열 전공하는 학생들은요, 뭔지도 모르고 영어는 한 글자당 1바이트, 한글은 한 글자당 2바이트라고 외워갖고 졸업해요. 그게 뭐야 물어보면 모른대요. 그냥 시험에 나가서 외우라고 했다고 외워갖고 와요. 자, 이런 확장 안시 방식은 앞에 이진수가 한 개가 붙어 있으니까 0일 때는 영어, 예를 들면 1일 때는 한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어나 일본어 같은 건 이 책에는 못하죠. 그래서 확장 안시는요, 무조건 영어 플러스 1개 국어예요. 그래서 종류가 언어마다 나눠져 있어요. 대표적인 게 EUC-KR 한글, EUC-CH 중국어, EUC-JP 일본어, 이런 식입니다. 이게 학교에서 배우는 거고요. 이거 거의 한 20년 전 얘기예요. 요즘 프로그램들은 다국어 지원이 기본이죠. 그러니까 이 체계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계랑 별도로 한 번에 모든 글자를 표현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진수 8개는 택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한 글자를 이진수 24개로 표현합니다. 언어의 구별 없이 무조건 한 글자를 이진수 24개로 표현합니다. 즉 3바이트죠. 이 방식을 UTF-8이라고 합니다. 파이썬은 UTF-8을 기본으로 따라요. 그래서 저는 표현하기로 국제표준은 확장 안시지만 UTF-8은 산업표준이라고 표현을 해요. 왜냐면 요즘 프로그램 UTF-8 아닌 게 없거든요. 물론 산업표준이라는 용어는 그냥 제가 갖다 붙인 겁니다. 네, 어디 가서 발표할 때 진짜 그렇게 발표하시면 안 돼요. 네. 데이터 저장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데이터를 몇 개씩 쪼개서 부르느냐,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1101 제가 무작위로 적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이진수가 쭉 있다고 치죠. 그럼 이걸 해석할 때 몇 개씩 쪼개서 해석해야 될까요? 글자가 아니고 다 숫자를 표현하려고 해요. 10진수를 표현하려고 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만약에 한 글자씩 표현한다고 하면 여기는 0, 1인데 두 글자씩 묶어서 표현한다 그러면 이건 3이 돼요. 10진수로. 몇 글자씩 묶어서 해석을 해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규칙을 만듭니다. 이진수 8개가 1바이트였죠. 그래서 이진수 4바이트, 즉 32개요. 32개 단위로 끊어서 해석하면은 우리는 이거를 정수값으로 해석하자. 8개 단위로 끊어서 해석할 때는
실수 단위로 해석하자. 이런 식의 규칙을 만들어요. 이 규칙을 흔히 데이터 타입이라고 합니다. 이진수를 몇 개씩 끊어서 읽는다는 것까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근데 이 체계로 인해서 변수에 저장하는 값의 종류를 컴퓨터는 다르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파이썬은 이 데이터 타입의 종류가 극단적으로 적어요. 일단 int, 정수입니다. 논이라는 거는 메모리 공간만 했다는 거예요. A 해놓고 여기다 논이라고 지정하면은 메모리만 점유하고 그 안을 빈칸으로 비워놓는 거예요. 나중에 대입해야지 하고서 일단 메모리 공간만 점유하는 형태를 논이라고 합니다. 잘 안 써요. 플루트, 소수점을 포함한 실수고요. 컴플렉스, 복소수입니다. 왜 우리 예전에 EI 뭐 이런 거 배우잖아요. 데이터 타입에 복소수 있는 거 제가 프로그램 20년 했는데 처음 봤어요, 파이썬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파이썬 지금 5, 6년 달째 다루고 있는데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우리 수업에도 오늘 이후로 안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만약에 학술적으로 파이썬을 접근한다고 하시면 좀 다르겠죠. 실제로 파이썬 책 중에는 대학 연구실 같은 데서 쓸 법한 그 학술적인 부분을 코딩해 놓은 책들도 되게 많아요. 심지어는 파이썬으로 풀이한 고등학교 수학 뭐 이런 책도 있어요. 그런 거 쓸 때는 쓸 텐데 일반적인 프로그램에서 안 쓰니까 우리 수업에서 배제할 거예요. 사실 저도 안 써봤어요. 그 다음에 불, 논리형입니다. 참이나 거짓 이렇게 표현이 가능해요. 보통 명제라는 거 다룰 때 쓰는 값들이죠. 근데 불린값 같은 불 혹은 불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논리값, 불린값 뭐 그렇게 부르는데 숫자 1하고 0에 대응되기도 합니다. 참은 0, 참은 1, 거짓은 0. 자, 그 다음 스트링, 문자열입니다. 아까 우리 프린트 할 때 썼었죠? 쌍따옴표로 감싸면 문장이라고 해석합니다. 코딩상에서요. 근데 꼭 쌍따옴표만 쓰실 필요는 없고요. 콧따옴표도 가능해요. 앞뒤 짝만 맞으면 돼요. 이렇게 짝만 맞으면 되는데 이렇게 섞어서 쓰시는 건 안 돼요. 자, 변수 이름 규칙입니다. 영어, 숫자, 언더바의 조합만 쓸 수 있고요. 영어 대소문자를 확실하게 구별합니다. 대소문자 다르면 다 틀린 겁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책은 이렇게 표현하는데 변수 이름 한 글씨 써도 돼요. 예를 들어서 보통 책은 age는 20 이렇게 코딩하는데 나는 이거 좀 적응이 안 돼 그러면 나이는 20 이렇게 하셔도 돼요. UTF-8 환경의 특권이에요. 왜냐면 모든 언어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글 써도 되는데 잘 안 써요. 어색해서. 근데 데이터 분석할 때는 저도 한글 변수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뭐 지역별 통계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많이 씁니다. 첫 글자는 숫자를 쓸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띄어쓰기는 못 넣습니다. 만약에 조합형 단어를 통해서 내가 변수 이름을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은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띄어쓰기가 필요한 경우에 언더바를 넣으시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띄어쓰기 위치를 대문자로 바꿔서 표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카멜 표기법, 스네이크 표기법이라고 하고요. 뱀처럼 늘어뜨린다 해서 스네이크라고 하고요. 얘는 낙타 등처럼 생겼다 그래서 카멜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둘 중에 뭘 쓰건 상관없습니다. 자기 취향입니다. 근데 어떤 집단에 속해서 코딩을 하신다라고 하면 회사라든지 뭐 그런 집단에 속한다라고 하시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정하고 있는 표기법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때는 따르셔야 돼요. 왜냐면은 회사 기준으로 뼈를 묻으실 거 아니잖아요. 언젠간 퇴사하면 하던 거 인수인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수인계 할 때 좀 편의성 때문에 코딩 스타일이 미리 맞춰놔요. 그거를 이제 코딩 컨벤션이라고 하거든요. 파이썬 같은 경우는 공개되어 있는 코딩 컨벤션을 제가 본 적이 없는데 뭐 좀 유명한 프로그래밍 언어, 자바나 웹페이지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은
유명한 기업들은 자기네 코딩 컨벤션을 웹에 공개해놔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좀 읽어서 참고할 수 있게 해놓습니다.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예약어가 있어요. 어떤 기능을 갖는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걔네들을 쓰실 수 없습니다. 그럼 예약어가 뭐냐? 요런 건데요. 그냥 눈도장만 꽉 찍고 넘어가세요. 이거 지금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얘네들이 무슨 기능을 하는지는 앞으로 하나씩 수업을 통해서 접하셔야 될 것들이지, 이거 지금 영어 사전 외우듯이 외우면 다 잊어먹습니다. 자, 변수의 사용 제약입니다. 초기화되지 않은 변수는 쓸 수 없습니다. 초기화는 변수의 최초로 값을 저장하는 걸 얘기합니다. my name은 파이썬, my age는 20, my weight는 175예요. 출력.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my weight를 출력하래요. 그럼 파이썬 입장에서 벙찌죠. my weight가 얼마인지 알려주고 출력해라고 해야 출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name과 age까지는 출력을 하는데 weight를 출력하는 순간 my weight라는 이름이 정의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에러를 뱉으면서 죽어버려요. 거기서 뻗어요. 그래서 코딩 공부하실 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요, 이 소개해드리는 코드는 인터넷 찾으면 비슷한 거 많아요. 제가 제시해드리는 것보다 더 효율적이고 좋은 코드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이렇게 코드 짜서 챗 GPT에 붙여놓고 이 코드 개선해줘라고 하면은 더 좋게 바꿔준대요. 난이도가 더 떡상하긴 하지만. 근데 이런 식으로 발생하는 에러 메시지는 이건 일부러 만들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겪으시는 시행착오에 대해서 이 에러 메시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이를테면 일종의 오답 노트인 셈이죠.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빨라요. 코딩 생각보다 창의력 별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배경 지식 없으면 창의력도 없어요. 근데 문제 해결력은 되게 많이 필요해요. 그럼 먼저 문제를 파악하시는 게 먼저입니다. 제 지론이긴 한데 일단 오답 노트가 효과가 꽤 좋습니다. 자, 다양한 변수 만들기인데 이거 아까 이제 말씀드렸었죠? 자, 여기 실습 코드 보기 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 단원의 파일을 잠깐만 열어볼게요. 일단원 파일이요. 파이썬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실행 시간에 실시간으로 자료용을 검사하기 때문에 변수 선언이 없다라는 요 부분을 제가 아까는 얼버무리고 넘어갔어요. 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변수를 이렇게 만드는 걸 어떤 my name이라고 하는 메모리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파이썬이라는 문장을 저장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초기화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근데 어떤 책 보시면 변수라는 걸 사용할 때 선언과 할당으로 나누어진다라고 설명하는 책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는 해당하는 규칙이지만 파이썬에는 해당되는 규칙이 아니에요. 자, 파이썬은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A라고 하면은 메모리에다가 어디인가 이제 공간을 점유하려고 준비를 해요. 여기다 이제 내가 A라고 이름표를 붙이고요. 근데 아직 몇 칸을 집어넣을지 몰라요. 왜냐면 들어가는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여기다 내가 100이라고 대입을 하는 순간 정수를 넣을 거구나. 그러면 정수를 저장할 수 있는 4바이트의 공간을 나중에 측정하고 거기다 100을 넣어요.
그래서 실행하면서 값의 종류를 실시간으로 판단을 해요. 근데 파이썬이 아닌 주로 컴파일 언어들이 그런데요. 컴파일 언어는 변수를 만들 때 이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앞에 명시를 해야 돼요. 정수를 이제 인티저 줄여서 인트라고 부릅니다. 인트형의 a라는 변수를 만들 거다 라고 하면 컴퓨터는 벌써 이거 딱 보고서 정수는 4바이트니까 아 내가 4칸짜리 잡으면 되겠네 이러고 시작을 해요. 이걸 선언이라고 해요. 메모리 칸을 점유하는 거죠. 그 다음에 a에다가 내가 100을 넣어야지 라고 하면은 4칸 잡았으니까 거기 이렇게 100을 넣거든요. 근데 파이썬은 칸을 미리 짓는 게 아니라 100이라는 값을 들고 가서 정수 넣을 거니까 4칸 잡아야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얘를 선언이라고 하고 얘를 할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언이라는 거의 진짜 의미는 메모리 공간을 선점유하고 거기에다 값을 넣는 건데 파이썬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주먹구구예요. 칸을 먼저 점유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번 값에 적당한 칸을 매번 잡으면서 가요. 그래서 파이썬은 선언과 할당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면 안 되는 언어예요. 혹시라도 다른 책 보시면서 선언과 할당이라는 용어가 첫 단원에 나오면 그 책 덮으세요. 파이썬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는 책이에요. 조금 오버해서 얘기했는데 선언과 할당이라는 얘기는 파이썬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거르세요. 아마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때문에 습관적으로 그렇게 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그냥 변수값 그냥 이것저것 만들어서 출력만 해볼 겁니다. 아마 눈으로 보셔도 충분히 결과 예측이 가능하실 거예요. 자, 변수 만들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대입해요. 최초 대입을 초기화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름 이퀄 값 이런 식입니다. a라는 변수에다가 120을 넣고요. b에다가 마이너스 456 하면은 이렇게 출력했을 때 값이 나와요. 한 번 만든 변수는 한 번 이제 값이 저장된 변수는 다른 값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 변수에 대해서 배울 때 그 변할 수 있는 수라고 해서 이제 변수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변수라고 하는 거를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약간 불만 중에 하나인데 어차피 주로 미국에서 만들어진 거가 우리나라로 이렇게 건너오는 걸 텐데 그 과정에서 그걸 꼭 한자어로 해석을 해놔요. 네. 변수라고 하면요 베리에이블이 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보통 축약해서 이렇게 바라고 많이 불러요. 영어권에서는. 베리에이블 밸류, 뭐 밸류 뭐 그렇게 부릅니다. 실수형 소수점 찍은 거죠. 1.2 마이너스 3.45에서 출력하시면 되고요. 지수표기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엑셀 써보신 분들은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게 컴퓨터가 감당하기에 겁나 큰 단위의 값일 때 이렇게 축약해서 보여드리는 건데 2 한 다음에 어떤 숫자 2 한 다음에 마이너스 어떤 숫자 뭐 10의 몇 제곱 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뭐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좀 낯서신 분들은요 2의 10의 5제곱입니다. 해석 방법은 소수점을 5칸 오른쪽으로 보내세요. 2의 마이너스 3 10의 마이너스 3 세제곱인데요 소수점을 왼쪽으로 3칸 보내세요. 그러면 값이 나옵니다. 우리 코딩에서는 이거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데이터 분석하시면 되게 많이 봐요. 값이 큰 값을 다루실 경우가 많으니까요. 진법 표현도 가능합니다. 15라고 하면은 이게 8진법 15인지 10진법 15인지 16진법 15인지 구별이 안 가요. 요것만 놓고 봐선. 그래서 그냥 표기했을 때는 10진법으로 보고요. 코딩에서 8진수 같은 경우는 숫자 앞에 숫자 0과 알파벳 5를 붙입니다. 이런 8진수를 인식을 해요. 8진수는 0, 1, 2, 3, 4, 5, 6, 7 다음이 10이죠. 16진수는 앞에 0x를 붙입니다. 0, 1, 2, 3, 4, 5, 6, 7, 8, 9, A, B, C, D, E, F 다음이 10이죠.
재밌는 거는 출력해라라고 하면 출력할 때도 10진수로 바꿔서 출력해요. 8진수 1도 쓸 일 없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16진수 아주 안 쓴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합니다. 최소한 색상 표현에선 씁니다. 우리가 윈도우 그림판 같은 데서 색깔을 다루면요, 그림판에서 이제 색깔을 다뤄라 라고 하면 여기서 색깔을 이렇게 바꿀 거 아니에요. 바꾸면 여기 빨강, 녹색, 파랑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보통 RGB라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빨강, 완전 빨강은 25025죠. 이거를 코딩에서는 16진수로 바꿔서 표현해요. 그래서 FF00FF가 돼요. 그때는 쓰는데 이거 뭐 굳이 바꾸실 필요 없고요. 그 색상 값에 대해서 혹시 나중에 쓰실 일이 있다면 칼라피커라고 검색하시면 구글에 이런 게 나와요. 여기서 원하시는 색깔을 쭉 선택하시면 색깔이 이렇게 바뀝니다. 나중에 색상 값에서는 요거 선택하시면 돼요. 칼라피커라고 영어로 검색하셔도 되고요. 뭐 우리 수업에서 색상이 들어가진 않겠지만 이거는 이제 자꾸 데이터 분석 얘기를 꺼내는데, 그래프 그릴 때 그래프 색깔 같은 거 잡아줄 때 쓰게 되더라고요. 이뻐야 되니까. 자, 그 다음 논리형 변수입니다. 논리형 변수는 참 혹은 거짓 둘 중에 하나를 저장합니다. 참은 true고 거짓은 false입니다. 주의하실 거는 첫 글자가 대문자입니다. 여기 교환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실습이라고 딱지 붙어 있는 거는 제가 실습을 목표로 만든 페이지들이에요. 예전에는 그냥 제가 주피터로 이 파일 다 열어놓고 이제 같이 코딩하면서 결과 보여드리고 했었는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불편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설명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스크린샷 떠서 넣었습니다. 자, 문자의 변수 쌍따옴표나 헛따옴표로 감싼 형태죠. 그래서 문자의 변수라는 제목 걸었고, MSG라는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파이썬 콧다운표로 감쌌습니다. 출력하면 그게 나오죠. 그 다음에 메모리상의 공간만 점유한 상태로 했죠. 데이터가 저장되진 않아요. 이건 나중에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과정에서 값을 따로 저장하기 위해서 메모리 공간만 잡은 건데, 주로 이렇게 잡는 경우는요, 이거는 그냥 MSG라는 변수에 딱 고정된 값이 들어가잖아요. 이때는 값이 대입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쪼개요. 어떨 때는 1이 저장되고 어떨 때는 2가 저장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할 때 미리 메모리만 잡아놓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서 조건문이라는 형태로 소개해드리게 될 겁니다. 얘는 그냥 나와요. 자, 변수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이름을 부여받은 메모리 공간입니다. 램이라고 하죠. 그래서 내가 A에다가 뭐 5를 넣어라 라고 하면은 우리 램카드 어딘가에다가 A라고 딱지가 붙은 메모리 공간을 점유하고 이 5를 저장하는 거죠. 이진수로 저장하겠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변수를 만들면 그 옆에다 차곡차곡 쌓는 게 아니고요, 아무데나 무작위로 만들어요. 이렇게. 그래서 랜덤 액세스 메모리 줄여서 램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컴퓨터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막 왔다 갔다 찾으러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컴퓨터 입장에서는 뺑이 치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나중에 한번 싹 정리를 합니다. 그 정리하는 기능이 옛날 윈도우 쓰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디스크 조각 모음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이 랜덤한 공간을 한쪽으로 몰아넣는 건데, 윈도우 7부터 그 디스크 조각 모음을 컴퓨터를 안 쓸 때 지가 자동으로 하게끔 만들었어요. 지금은 안 해요. 자, 변수라고 하는 거는 대입 연산자를 써서 오른쪽에서 명시하는 값을 왼쪽에서 정의한 단어에 대입을 하죠. 변수에 저장되어 있는 값의 종류를 기본 자료형, 데이터 타입, 데이터형, 변수 타입, 어차피 번역어기 때문에 부르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냥 눈치껏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변수의 최초로 값을 할당하는 것을 초기화라고 한다고 했고요. 변수 이름은 영어 숫자 언더바만 쓸 수 있고 첫 글자는 숫자를 쓸 수 없습니다. 또한 파이썬이 기능을 부여한 키워드를 쓸 수 없습니다. 자, 변수가 데이터를 기록하는 곳은 컴퓨터의 CPU, 하드디스크, 메모리, GPU. 메모리였죠. CPU하고 GPU는 연산장치입니다. CPU는 기본적으로 사칙 연산을 골고루 다 해요. GPU는 그 사칙 연산을 수행하는데 실수형 값 데이터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는 애예요. 그래서 실수형 데이터를 처리할 때는 CPU보다는 GPU한테 시키는 게 더 유리하고요. 이 실수형 데이터 처리 방식이 3D 연산, 3D 그래픽 연산 그런 거에서 쓰이기 때문에 이 GPU는 주로 그래픽 카드에 붙죠. 근데 하필이면은 블록체인이 실수 연산을 쓰네요. 그래서 채굴하시는 분들이 얘를 엄청 사서 가격이 엄청 올랐죠. 요즘 많이 떨어졌어요. 자, 변수의 데이터 타입 불, 논리값, 스트링, 문자열, 인트, 정수, 플루트는 무리수가 아니고 실수였죠. 자, 변수의 가장 처음 값을 대입시키는 처리 초기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변수의 이해에 대해서 지금 공식적으로 수업 시간 4월 2일이고요. 파이썬 지금 2일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개념은 이제 함수하고 객체가 무엇인지 그 개념에 대한 소개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함수와 객체에 대해서 이제 기본 개념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갈 겁니다. 함수하고 객체라고 하는 주제는요, 각각 이후에 요 함수 하나만 또 한 단원 이상 혹은 객체 같은 경우는 주말반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1.5일 정도 진행하는 분량이 따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기준으로 보면은 얘네가 말이 벌써 나올 애들이 아니에요. 근데 파이썬이 뭔가 앞부분에 있는 많은 그 배경 기초 이론들을 몰라도 그냥 쓸 수 있게끔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뒤로 다 숨겨놨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앞에 있는 애들을 뒤에 숨겨버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뒤에 있는 애들이 앞으로 드러나는. 그래서 얘네들을 지금 당장 막 구사할 필요는 없는데 이 용어들이 앞으로 계속 나와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용어 정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첫 교시는요. 자, 함수가 무엇인지 얘기해 볼게요. 자,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거 많이 보잖아요. 네, 이걸 함수라고 하죠.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교환을 만들면서 문득 궁금해져갖고 한번 찾아봤어요. 수학적으로 정의가 뭔지. 그랬더니 별로 읽고 싶지 않은 문장이 하나 나오더라고요. 이 말의 의미를 보면은 인풋이 있어요. 인풋이 만약에 1이면 지금 이 수식에 의해서 아웃풋은 3이 나올 수밖에 없죠. 다른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인풋이 2면은 아웃풋은 7이죠. 아니 5네요. 그 다음에 3이면 7이죠. 그러니까 이 수식에 대해서는 인풋에 대해서 아웃풋이 다른 게 나올 수 없어요. 인풋이 1일 때 아웃풋이 3이거나 4이거나 뭐 이럴 수는 없잖아요. 딱딱 1대1로 대응되는 이 관계를 함수라고 한대요. 프로그래밍은 그 관계를 만들어내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이걸 만들었을 때 사용자가 입력한 값으로 아웃풋을 보여준다. 이게 이제 프로그래밍의 기본 목표고요. 만약에 이렇게 값을 주고 이게 정답이야 라고 알려줬을 때 그럼 이 관계는 무엇일까 찾아보자 라고 하면은 거기부터는 머신러닝이에요. 머신러닝 개념이 그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게 머신러닝 중에 지도학습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그 얘기예요. x가 1로 결정되면 출력 y는 3이라는 단 하나의 값으로 결정된다.
자, 이거는 뭐 수학적인 관점이고요. 프로그래밍에선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3이라고 하는 결과값을 얻기 위해선 먼저 이 함수가 미리 정의가 돼 있어야 되죠.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는 상태에서 f의 1은 3이다라고 하면 이건 뭔 소리야 라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이런 전제 조건을 줘야 아 그렇구나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이거예요. 이 함수가 미리 정의되어 있어야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다. 이게 먼저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이 f라는 키워드로 대표되는 x 플러스 2x 플러스 1이라는 수식은 인풋이 얼마냐에 따라서 몇 번이고 재사용될 수 있다. 그렇죠? 수식을 여러 번 재탕한 거잖아요. 입력값만 바꿔서. f에다 1 주면 3 나오고 f에다 2 주면 5 나오고 f에다 3 주면 7 나오고 벌써 3번 썼잖아요. 한 번 정의된 이 규칙은 얼마든지 우리가 여러 번 끌어다가 쓸 수 있다. 즉 재사용이 가능하다. 이 두 가지 개념이 오늘 우리한테 중요합니다. 파이썬에도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도요. 수학의 함수와 같은 개념이 존재합니다. 왜냐면 프로그래밍 언어 자체가 수학에서 온 거니까요. 지금 이거는 파이썬으로 함수를 풀이한 건데요. 지금 이 문법적인 표현을 바로 익히실 필요는 없어요. 아 그냥 저렇게 표현하나 보다 라고만 여겨주세요. 자, fx는 2x 플러스 1을 파이썬의 함수로 표현하면요. 먼저 함수를 정의한다. define 줄여서 def라는 예약어를 앞에다 적습니다. 그리고 함수의 이름을 명시하고요. 괄호 안에 들어가는 이 매개 변수를 뒤에 그대로 적어줍니다. 이퀄 대신에 콜론을 넣고요. 수식을 적으세요. 이 수식의 결과값을 반환한다라는 의미로 앞에 return이라는 키워드가 들어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표현 방식은 나중에 따로 한 단어 나올 거니까 이걸 파이썬으로 표현할 수 있대. 요것만 인지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파이썬에서 이렇게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은 쓸 수 있어요. f에다 1을 줘라라고 하면은 1이라는 값이 x로 가요. 그래서 x가 다 1이 되는 거죠. 이 수식을 계산해서 결과를 반환하는 거예요. 그럼 한 번 만들어 놨던 거 또 쓸 수 있는 거죠. 두 번 재사용합니다. 한 번 정의해 놓고 나면 두 번 재사용합니다. 자, 이 관계를 그냥 한번 따라만 해봤습니다. 자, df, fx라고 정의하고 return 별표는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플러스 1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고 이 코드 블록을 실행하면 함수는 정의하는 것만으로는 아무런 동작도 안 해요. 반드시 걔를 불러줘야만 동작을 해요. 그래서 여기는 실행하면 아무 결과가 안 나와요. 그리고 다음 블록에서 이 f를 불러다 쓰는 거죠. 주피터는요, 코드 블록이 이렇게 서로 나눠져 있어도 이전 실행 내역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코드가 다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기서 a는 5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고 다음 블록에서 프린트 a라고 해도 연결돼요. 흐름이. 그러니까 블록을 나누는 거는 정해진 규칙은 없고 내가 그냥 중간 결과 확인하고 싶다 싶을 때 그냥 나누시는 거지 여차하면 한 블록에 다 짜도 문제는 안 됩니다. 자, 어쨌건 f는 2라고 해서 2 전달하고 결과값 반환받아서 y에다 저장한 거죠. 출력했고요. f에다가 5 보내서 결과값 반환받고 그걸 z에 담아서 출력한 거고요. 어렸을 때 배웠던 그 수학에 대한 배경 지식만으로 얼추 흐름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의 코드입니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얘를 실행을 안 했다면, 그냥 내가 코딩만 하고 실행을 안 했다면, 실행을 안 하면 여기 체크박스가 안 나와요. 이게 실행됐다는 뜻이거든요. 여기를 실행을 안 하고 여기를 다짜고짜 먼저 실행하면 파이썬 입장에서는 f라는 함수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러가 나요. 왜냐면 f라는 게 정의가 안 돼 있으니까요.
여기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함수라는 걸 쓰기 위해서는 뭔가 정의가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한 번 정의된 함수는 계속 재사용할 수 있답니다. 자, 파이썬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요, 개발자한테 제공될 목적으로 프로그래밍 언어 안에 미리 여러 가지 함수를 만들어 놓습니다. 그거를 내장 함수라고 해요. 어제는 첫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프린트라고 하는 명령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제 정식으로 다시 소개해 드릴게요. 파라미터를 출력해주는 프린트라는 이름의 파이썬 내장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프린트 명령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프린트 함수라고 부르는 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첫날이었기 때문에 제가 용어를 그렇게 썼기 때문에 그 용어를 정정하기 위해서 지금 이 단원이 들어간 거예요. 이런 프린트라는 함수 만든 적 없잖아요, 우리. 그쵸? 근데 누군가가 미리 만들어서 파이썬 안에 박아놨기 때문에 우리가 호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docs.python.org ko 밑에 3이라고 하면 이게 파이썬의 공식 매뉴얼입니다. 세상에 어떤 수업이나 어떤 책도 여기보다 내용이 방대할 수는 없어요. 파이썬 만든 장본인들이 적은 건데요. 근데 여기서 이제 프린트라고 검색을 하면은 여기 프린트 파이썬 함수 문서 내장 함수라고 있죠. 얘를 클릭해 보면은 설명이 그렇게 친절하진 않아요. 그렇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그런 설명은 아니에요. 적어도 코딩 좀 해본 사람인가 보다 하는 사람한테 이제 써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책이나 수업들은 여기 내용을 베이스로 해서 얘를 뭐 저자 나름대로 해석을 덧붙이거나 아니면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제를 만들어서 붙인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세상의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 책들이 목차가 똑같은 이유예요. 그래서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 책을 봐서 내가 내용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내용을 이 사이트를 통해 찾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은 그러기 위한 그 기초 지식들을 이제 섭렵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파이썬에서 그 매뉴얼에서 타입이라는 이름의 함수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자 하나의 경우 오브젝트형을 돌려줍니다. 반환값은 형 객체면 일반적으로 뭐 오브젝트.클래스가 클래스가 돌려주는 것과 같은 객체입니다. 말이 좀 전문 용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파라미터로 전달받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판단해서 반환하는 함수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a는 1이라고 했을 때 여기다 a를 주면은 a의 종류는 인트라고 표현된 문장을 반환해줘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판단해서 리턴하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써봤습니다. age라는 변수에 20을 담고요. 요 20을 타입에다 줬습니다. 결과를 반환받아서 출력하면 자, int 종류다 라고 나오죠. 실수 타입도 넣어보면 플루트 종류. 그 다음에 문자열을 넣어봤을 때 반환되는 거는 str. 문자열은 스트링이라고 한다 그랬죠. 줄여서 str. 자, true를 저장해서 타입 검사했을 때 종류는 불. 어저께 말씀드렸을 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선언이라는 게 따로 있어서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종류를 명시하고 시작한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근데 파이썬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저장된 변수의 타입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기능이 있어요. 자, 타입 함수는 그냥 간단한 거라서 한번 써봅시다 라고 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요거는 앞으로 종종 많이 쓰실 기능이에요. 예제 만들 때 제가 많이 활용할 겁니다. input이라고 하는 함수인데요.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을 문자열로 입력받습니다. 여러분들이 키보드로 친 내용을 변수에 저장할 때 해주는 거예요.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은 input 함수의 리턴 값이 되고요.
그 내용을 다른 변수에 담을 수 있어요. 자, 인풋 한 다음에 여기 활용 예시 보세요. 인풋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라고 뭔가 메시지를 주면은 이 코드를 실행했을 때 딱 여기를 수행하기 위해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화면 상단에 이 메시지가 표시되고 입력 값을 받으려고 들어요. 여기에 뭔가 입력하기 전까지 비주얼 스튜디오는 여기 계속 뭔가 실행되는 것처럼 얘가 지렁이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 뭔가 내용을 입력하고 엔터를 딱 치시면은 그 내용이 이 MSG1에 저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input 메시지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MSG1이라는 변수를 저장해서 출력해 봤습니다. 여기에다가 안녕하세요 파이썬이라고 입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엔터 치면은 입력한 내용이 이제 MSG1에 저장이 돼서 출력을 한 겁니다. 출력한 내용의 타입을 검사하면 당연히 문장이죠. 그래서 str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번엔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해봤습니다. 사용자가 입력한 내용은 무조건 str입니다. 타입이요. 그래서 입력을 받으면 얘는 1, 2, 3이라고 입력해도 실제 숫자가 아니라 따옴표로 감싸진 1, 2, 3이에요.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이면은 기본적인 연산이 불가능해요. 더하기 빼기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연산을 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하려면 int라고 하는 내장 함수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애를 실제 숫자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숫자로 써야 될 상황이 있다라고 하면은 입력받은 값을 int 함수로 한번 걸러줘야 되고요. 자, 이렇게 걸러낸 결과를 출력하고 이 결과의 타입을 확인하면은 int 정수형이라고 나오죠. 만약에 실수형을 얻으셔야 될 상황이라면 플루트 함수를 쓰시면 됩니다. 입력값을 플루트 함수로 한번 걸러내시면 따옴표를 벗겨낸다고 보시면 돼요. 왜 이런 걸 하냐면 숫자 1 더하기 2는 당연히 3이죠. 근데 문자열 1 더하기 2는 연결이에요. 1, 2가 돼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연산 결과를 얻기 위해선 따옴표를 벗겨내는 작업이 필요한데 따옴표 안에 들어있는 게 정수다. 그러면 인트로 받으시는 건데 3.14 이렇게 실수 타입으로 돼 있다 라고 하면은 이걸 인트에다 주면은 벗겼는데 소수 있네? 못해. 안해. 이래요. 그럴 땐 플루트 함수를 쓰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밖에 정수하고 실수 간의 상호변환도 됩니다. 정수값 100을 플루트에다 넣으면은 없던 소수점을 붙여줍니다. 타입하게 난 플루트로 나오죠. 참, 어떻게 보면 참 쓸데없는 기능이긴 해요. 그쵸? 자, 반면에 요거는 기억하세요. 123.78 실수 타입을 정수로 바꾸면요 무조건 소수점 뒤를 버립니다. 그래서 1, 2, 3이 돼요. 반올림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타입 함수로 체크하면은 정수로 바뀝니다. 반올림하고 싶으시면 인트 함수를 걸기 전에 0.5 더하세요. 물론 반올림을 위한 내장 함수가 따로 있긴 한데 간단하게 지금 수업 범주 안에서 반올림을 하려면 어떤 수건간에 0.5를 더해서 인트로 바꾸시면 반올림 됩니다. 자, 1교시 여기까지 진행할게요. 여기 있는 내용들 한번 직접 코딩 해보시고요. 이제부터는 어제는 웬만하면 직접 비주얼 스튜디오 사용법 익히는 게 목적이었지만 오늘부터는 웬만하면 직접 쳐보시기를 권해드려요. 왜냐면은 이게 코딩이라고 하는 게 일상적인 평문하고는 약간 좀 전개가 달라서 영어 잘하시는 분들도 못하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좀 타이핑이 일반문하고 좀 다르다는 부분 때문에 약간 습관을 좀 들여놓으실 필요가 좀 있어요. 네, 보통 이렇게 한 25분 남짓 설명하고 그 다음에 25분 정도 실습하고 10분 쉬었다가 진행. 이게 가장 표준적인 루틴이에요. 자, 실습 진행하시고요. 그러면은 10시
20분까지 실습하시고 10분 쉬었다가 10시 반에 뵙도록 할게요. 하시면서 잘 안 되시는 거 말씀해 주시고요. 그 원격으로 하시면서 질문 있으신 경우는 제가 자리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 톡방으로 질문 부탁드릴게요. 네, 이따 뵙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함수까지 봤고요. 객체 부분은 내용이 짧아요. 뭐 한두 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파트 14하고 같이 요번 교시에 진행할게요. 자, 객체, 오브젝트라고 부르죠. 객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전으로 찾아보면 그냥 일반 사물 같은 걸 의미하잖아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객체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해요. 4세대 언어가 여기에 해당하죠.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거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하나의 패러다임이에요. 그냥 유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코딩하는 스타일에 대한 어떤 그 체계를 유행화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말 두 개를 믹스시키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걸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를 해요. 아, 마이크. 죄송합니다. 마이크 켰습니다. 자, 다시. 객체라고 하는 거는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사물을 뜻하고, 객체가 중심이 되는 프로그래밍 언어의 패러다임을 객체 지향 언어라고 한다. 얘가 4세대였고요. 이 두 개를 믹스하면은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를 하는데, 이 문장이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딱 첫 번째 교과서에 나왔던 문장이에요. 이게 하도 인상적이어서 아직도 외우고 있는데, 왜 인상적이었냐면 저게 말이야 방구야 싶더라고요. 제가 이 문장을 읽고 딱 떠올렸던 게 길에 펴있는 들꽃이었거든요. 꽃을 프로그래밍 언어로 표현한다고 그게 말이 돼? 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되게 싫어졌었어요. 그래서 이제 객체라고 하는 걸 제 나름대로 다시 정의를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정의한 겁니다. 필요에 따라 다른 변수와 함수를 내장하고 있는 특수한 변수를 객체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이때 이 객체가 이제 어떤 오브젝트를 의미한다면, 객체가 내장하는 변수는요, 명사적인 특성을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동사적인 특성을 함수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웹사이트에 가입할 때 여러분들 각각이 가입하시면 회원이라고 하는 객체가 되는 거예요. 이 객체가 갖는 명사적인 특성은요, 아이디, 비밀번호, 메일 주소 이런 식의 변수로 표현이 될 거고요. 한 명 회원에 속해 있는 하위 정보잖아요. 그리고 그 회원이 웹사이트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가입하다, 탈퇴하다, 로그인하다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들을 함수로 표현합니다. 자,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변수를 특별히 멤버 변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객체 안에 포함된 함수를 메서드라고 부릅니다. 객체 지향에서는 메서드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게 함수하고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함수랑 메서드라는 용어를 혼용해서 씁니다. 자, 객체라는 걸 사용할 때는요, 객체 안에 들어있는 하위 요소들에 접근하고자 할 때 객체 이름 점 함수 혹은 객체 이름 점 변수 이렇게 써요. 일반 변수는 우리가 맨날 쓰듯이 이렇게 출력하거나 아니면 다른 연산에 활용하면 되고요.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함수는 점 찍고 호출하고자 하시는 함수 이름을 적으시면 돼요. 근데 그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그래서 단순하게 이것만으로 다 표현을 할 수는 없고요. 지금 여기에서 이 내용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 객체라고 하는 용어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 용어를 그냥 저런 느낌이구나 라고 그냥 대략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한 단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되냐?
코딩이 잘 나가다 갑자기 점 나왔다. 그럼 왼쪽 게 무조건 객체예요. 일단 이것만 기억하세요. 점이 튀어나오면 갑자기 왼쪽 게 객체입니다. 자, 그럼 이 얘기를 지금 왜 꺼내느냐? 원래 프로그래밍 언어 공부할 때는 변수라는 걸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한참 이제 변수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한 다음에 함수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를 해요. 그리고 이게 또 한참 진행이 되면은 변수와 함수를 믹싱해서 쓸 수 있는 객체라고 하는 개념을 공부해요. 이게 순서거든요. 근데 파이썬은 이 한 문장 때문에 이 순서가 앞으로 끌고 와요. 파이썬은 모든 변수가 객체로 존재한다. 이 말 한 문장 때문에, 파이썬 레퍼런스에 있는 문장인데 이 문장 하나 때문에 갑자기 객체가 뭔지를 설명해야 될 필요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A는 3.14라고 그냥 단순히 나는 실수형 변수를 만들었을 뿐인데 파이썬이 얘를 객체로서 만들어 버린다고요. 근데 제가 아까 객체는 그 안에 다른 변수와 함수들이 내장되어 있는 형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나는 3.14 말고 넣은 게 없거든요. 근데 파이썬이 알아서 여기 뭔가 막 쑤셔 넣어요. 이런 기능 때문에 객체라는 개념을 먼저 그냥 이런 느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갑자기 나는 변수 만들었는데 A. 뭐뭐뭐가 나와요. 선생님 저 뭐예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과정을 많이 생략을 하는 바람에 그 학습 커리큘럼이 약간 그 전통적인 방식에서 뒤죽박죽이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파이썬 책을 그래도 아주 안 본 건 아닌데 보면서 되게 불만이었던 게 그냥 다짜고짜 객체라는 용어로 너무 밥 먹듯이 쓴다는 거. 그게 뭔지는 얘기도 안 하고. 자, 그럼 실수형 변수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파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3.14를 넣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순한 값을 할당하더라도 파이썬에 의해 기본적으로 내장되는 하위 기능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수 자체가 객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증거가요. 파이.3.14 파이썬이 자동으로 내장한 것 중에 이렇게 언더바가 앞뒤로 붙는 애들이 있는데 사실 얘네들은 파이썬이 내부적으로 쓰는 거니까 웬만하면 건들지 마세요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근데 안에 있는 거를 그냥 확인하려고 억지로 끄집어냈습니다. 자, 이 첫 번째 기능은요. 소수점을 올려요. 그래서 파이에 저장되어 있는 소수점을 올린 다음에 결과를 반환해줘요. 그래서 4가 되고요. 두 번째 함수는 소수점을 내립니다. 그러면 반환된 결과는 3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예요. 단순히 실수만 넣는데 뭔가 들어간다. 정수는 이런 게 좀 적어요. 실수는 좀 많고요. 문자열 변수는 상상 초월로 많아요. 근데 문자열 변수는 다 외우셔야 돼요. 자주 쓰는 게 한 10몇 가지가 있는데 걔네들의 쓰임을 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문자열 관련된 객체는 별도로 단원이 있어요. 뒤에. 얘는 그냥 점 찍을 수 있구나 요것만 볼 거기 때문에 앞으로 안 쓸 기능이라서 지금 쓴 거고요. 그러니까 점 찍을 수 있다. 점 찍으면은 그 안에 내장되어 있는 뭔가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데 그건 파이썬에서 자동으로 넣는 거다. 어떻게 넣느냐? 저도 모릅니다. 비행기 타고 미국 가서 그 귀도반 루썸한테 물어보지 않는 이상 모릅니다. 제가 파이썬 설계를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자, 재사용이 가능한 명령어를 함수라고 하고요. 파이썬에서는 개발자한테 제공될 목적의 함수들이 내장되어 있다. 이걸 내장 함수라고 했었죠. 그래서 몇 가지 살펴봤는데 타입 함수는 이 괄호 안에 전달하는 조건값들을 어렸을 때는 매개 변수라고 배우는데 프로그래밍은 파라미터라고 표현합니다. 타입 함수는 변수의 데이터 타입을 반환하는 기능을 하고요. 인풋 함수는 키보드를 통해 입력받은 내용을 문자열 값으로 반환하는 기능입니다. 자, 필요에 따라 다른 변수와 함수를 내장하고 있는 특수한 변수를 객체라고 부르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그 공식적인 정의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나름대로 재정의한 용어예요. 파이썬에서는 모든 변수를 객체 형태로 생성한다. 요것 때문에 객체라는 개념을 미리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 재사용을 목적으로 정의하는 형태로 명령어 형식을 띄는 거.
주성문, 변수, 함수, 객체. 네, 함수였고요. 인풋 함수의 반환값. 인풋 함수는 키보드로 입력한 내용을 반환하는데 무조건 따옴표로 감싸서 반환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스트링, 문자열이죠. 자, 타입에다가 1, 2, 3을 전달했을 때 반환 결과. 1, 2, 3은 정수죠. 정수를 의미하는 타입 이름은 int였습니다. 인티저 줄여서 int라고 표현합니다. 스트링은 문자열, 플로트는 실수, 불은 논리값입니다. 불리니어, true, false. 객체는 뭐 한 페이지밖에 안 되니까 다음 단원 바로 이어서 진행할게요. 다음 단원까지는 그래도 다음 단원의 중반까지는 알고 계시는 상식선에서 생각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자, 6번째 단원 연산자입니다. 모든 단원이 그렇게 구성되는 건 아닌데 이제 중간중간 표지에 연구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타이틀이 붙은 애들은요, 실습 다 끝나시고 나면 뒤에 연습 문제가 하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좀 한 두세 단원 이제 보셨으니까 묶어서 뭔가 이제 직접 한번 고민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종종 이런 타이틀이 있으면은 실습 시간 안에 연습 문제도 하셔야 된다. 한 문제, 두 문제 정도 있습니다. 자, 연산자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 연산자의 특징을 설명할 거고, 그걸 통해서 결과값을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자, 어렸을 때 배웠던 그대로 생각하세요. 연산을 수행하기 위한 특수기호,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인데, 얘네들을 기본적으로 산술연산 혹은 사칙연산이라고 배우죠. 대입연산자는 우리가 계속 썼어요. 이퀄이요. 자, 근데 산술연산자 같은 경우에 프로그램에서는 곱하기는 별표로 표시하고요. 나누기는 표현이 좀 많아요. 슬래시는 나눗셈의 몫을 구하고요. 나머지는 퍼센트로 표현합니다. 몫과 나머지를 따로 구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표기는 안 돼 있지만 슬래시 2개짜리도 있습니다. 이따가 나눗셈에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단항연산자, 어떤 변수에 대한 연산 결과를 다시 자기 자신한테 적용을 해요. 그 다음에 비교연산자, 어렸을 때 배웠던 부등식입니다.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같다, 다르다, 이런 거고요. 논리연산자, 이거는 명제라는 단원에서 배워요. and하고 or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일단 대입연산자요. 대입연산자는 좌변에 우변을 대입한다예요. 반대는 절대 안 됩니다. 왼쪽에 오른쪽 거를 넣는다는 얘기예요. 자, 수학에서는 이퀄 기호가 대입한다랑 같다라는 의미 두 개를 같이 쓰잖아요. 훌륭하죠. 근데 프로그래밍에서 이퀄은 무조건 대입이에요. 같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같다는 따로 있습니다. 자, 파이에다가 3.14를 대입하고 머니에다가 12,000을 대입한다. 일반적인 변수 초기화 과정이죠. 그 다음에 a에다가 3을 넣고 a를 b에다 넣어라. 그럼 b도 3이 되죠. 어제 봤던 거죠. 자, 새로운 표현입니다. a가 1이고 b가 2예요. a, b는 b, a다. 두 개 값을 맞바꿉니다. 이걸 수압이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는 이런 식의 표현은 파이썬밖에 없어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a랑 b가 이제 각각 1과 2일 때 값을 맞교환하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변수 c를 등장을 시켜요. 첫 번째 a에다 c를 넣어요. a를 c에다 넣어요. 두 번째 b를 a에다 넣어요. b가 2일 때요. 그러면 2가 a에 저장되니까 a는 2로 바뀔 거고, a에 있던 1을 c에다 넣으니까 c는 1이 됐겠죠. 그럼 이 c를 다시 b에다 넣어요. 그러면 얘는 1로 바뀌죠.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려야 변수를 맞바꿔요. 그럼 이 c는 이제 버리는 값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야만 되는데 그걸 한 방에 해줘요.
그래서 보통은 변수의 값을 맞교환하시오라는 걸 보통 연습 문제로 되게 많이 내는 건데 파이썬은 그럴 필요가 없어졌죠. 자, 그래서 요거 하나만 실습을 한번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A가 1, B가 2 때 각각 출력하면 1, 2. 근데 A, B는 B, A다 라고 하면은 다시 출력하면 맞바뀌어 있죠. 순서 바꿔도 상관없어요. B, A는 A, B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자, 이게 대입연산자에 대한 이야기고요. 자, 산술연산자 일반적인 사칙연산인데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기호는 총 3개가 있습니다. 자, 사칙연산 결과는 대입연산자를 통해서 다른 변수에 대입될 수 있죠. A 더하기 B라는 연산 결과를 C에다가 넣을 수 있습니다. 자, 정수와 실수의 연산 때는 정수가 실수로 자동 변환되기 때문에 결과는 실수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1 더하기 1.2라고 하면은 우리는 결과를 2.2, 결과는 실수인데 이 과정을 프로그램은 1.0 더하기 1.2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이 1.0으로 변환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수는 0으로 나눌 수 없습니다. 모든 수를 0으로 나누려고 들면은 에러 납니다. 자, 연산자 기호 덧셈, 뺄셈, 곱셈, 곱하기가 2개면 거듭제곱입니다. 자, 슬래시 나눗셈의 몫을 계산하는데요. 지가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못하겠으면 오차를 내고 때려칩니다. 10 나누기 3 하면 3.4 가다가 못하겠으면 5 하고 끝내요. 반올림에도 값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오차를 내고 끝내요. 근데 슬래시를 2개를 쓰면요. 10 나누기 3은 그냥 3이에요. 정수 부분에 대한 몫만 구합니다. 퍼센트는 정수 부분에 대한 나머지를 구합니다. 10% 3 하면 1이 나와요. 이 중에서 파이썬에만 있는 연산자는 얘하고 얘예요. 나머지는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가 다 똑같이 처리합니다. 자, 산술연산자 결과를 다른 변수에 할당하거나 출력해서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A는 3, B는 4일 때 A 더하기 B 그럼 7이죠? 그 결과를 C에 넣어서 출력해라. 자, A 더하기 B가 C고요. 이 C가 여기 있으면 결국은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간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연산 결과를 직접 출력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어떤 결과를 변수에 담아서 걔를 활용했다라고 하면은 변수에 담기 전에 그 연산식을 직접 사용하셔도 돼요. 자, 나눗셈 이렇게 하면 진짜 이렇게 나옵니다. 소수점을 몇 자짜리까지 계산하느냐는 건요, 컴퓨터의 연산장치 성능에 따라 달라요. 이건 뭐 정해진 건 아니고 컴퓨터마다 차이가 좀 있어요. 근데 일반 그 성능에 따라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개인이 쓰는 컴퓨터 간의 성능 차이는 아니에요. 뭐 우리가 쓰는 거의 500만 원 미만짜리 컴퓨터랑 사람 키만한 뭐 몇천만 원짜리 컴퓨터랑 그 정도의 성능 차이를 뜻해요. 컴퓨터 비싼 건 엄청 비쌉니다. 제가 봤던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60억 넘는 게 있었어요. 영화에서나 나오는 사람 키만한 컴퓨터 4대를 병렬로 붙였던 건데 어휴, 소음이 장난이 아니에요. 자, 10 슬래시 2개 3 정수 부분의 목 10% 3 나머지만 구합니다. 3 별표 2개 5 그럼 3의 5제곱이죠. 243이래요. 자, 이제부터는 프로그래밍만의 표현이에요. 앞에까지는 그래도 상식에 좀 비춰서 생각하실 수 있었을 텐데요. 자, 100을 x에 넣어요. 대입연산자가 있으면 항상 오른쪽하고 왼쪽을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x 플러스 5 전 라인에서 x가 100이었으니까 여기만 놓고 보면은 100 더하기 5죠. 그 결과를 다시 x에 넣습니다. 이걸 축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저는 그냥 x 스스로 5 증가라고 해석을 해요. 근데 모든 사칙연산자에 대해 표현이 가능합니다.
A가 1이래요. A 플러스 이퀄 100이라고 하면은 A 스스로 100 증가해요. 101이 되고요. 거기에 A 스스로 10배가 되래요. 그럼 1010. 그거를 3으로 나눈 몫을 다시 A에 드래요. 336이 되더라고요. 그걸 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래요. 1이래요. A 스스로 이만큼 변화한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비교연산자입니다. 어렸을 때 배웠던 수학의 부등식입니다. 같다, 다르다,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 이건데요. 우리는 어렸을 때 크거나 같다를 이런 식으로 배우고요. 작거나 같다를 이렇게 배우는데 키보드로 이게 없잖아요. 그래서 글자 두 개를 나눠서 순서대로 쓰시면 돼요.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괄호하고 이퀄 쓰시면 됩니다. 같다는 일반적으로 이퀄 두 개를 씁니다. 하나는 대입한다고요. 두 개가 같다예요. 그 다음에 수학에서 다르다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이거에 최대한 비슷하게 쓰면 이렇게 나와요. 느낌표 이퀄. 이 비교 연산자들은 주어진 수식이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판단하시면 돼요. 만약에 x가 100이고 y가 1일 때 x와 y가 같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과는 거짓이에요. 비교 연산자는 항상 결과가 말이 되느냐 말이 안 되느냐 요걸로 판단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자, 100과 50이 같다. 안 되죠? 100과 50이 다르다. 됩니다. 100이 50보다 크다. 크거나 같다. 100이 50보다 크다. 100이 50보다 작다. 100이 50보다 작거나 같다. false,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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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자, 비교 연산도 하나의 수식이기 때문에 결과를 변수에 담는 거 가능합니다. 100이 50보다 크면은 리절트는 true겠죠.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가면은 우리가 조건식이라는 걸 배우는데 그 조건을 배우고 나면은 이 사실을 자꾸 잊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조건문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논리연산자입니다. 논리연산자는 and하고 or입니다. 비교연산자의 결과는 true or false였어요. 혹은 논리값 자체에 대해서 and나 or 연산을 수행하는 건데요. and 같은 경우는 모두 참인 경우만 결과가 참입니다. true and true는 true, true and false는 false, false and true는 false, false and false는 false. 그래서 전체가 참일 때만 결과가 참이고요. 앞에가 참이더라도 뒤에가 거짓이면 거짓, 앞에가 거짓이면 뒤에는 볼 필요도 없이 거짓. 논리연산자는 연달아서 3개를 쓰는 것도 가능해요. true and false and true. 그럼 여기서 거짓이네. 그럼 뒤에 보지도 않고 결과 거짓.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비교식은 x가 5보다 작고 x가 10보다 크거나 작거나 같다. 이게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는 이렇게 안 되거든요. 비교식은 무조건 이렇게 한번 끊고 이렇게 한번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5가 x보다 작고 and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파이썬은 이걸 먹는 것 같아요. 파이썬은 이렇게 표현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도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하면서 습관이 너무 이렇게 고착돼서 저도 이렇게만 써요. 아마 이렇게 표현하시는 프로그래머 없을 거예요. 5어는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가 참이에요. true or true는 true, true or false도 true, false or true도 true, false or false는 false. 하나라도 참이 섞여 있으면 나머지 보지도 않고 참입니다. 여기도 true, 마지막만 거짓. 그러니까 or 같은 경우도 false or false or에서 한 100개 정도 연결됐는데 마지막에 or true가 딱 하나 있다. 그러면 앞에 거짓이 아무리 많아도 참이에요.
자, 결과만 예측해보고 비교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루 앤드 트루는 트루, 트루 앤드 페일스는 거짓, 페일스 앤드 트루는 거짓, 페일스 앤드 페일스는 페일스. 연산자 부분은 일단 암산을 해보시고 직접 코딩하실지는 각자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까지 타이핑 해보세요라고 하긴 저도 양심이 있죠. 자, 트루어 트루, 트루어 페일스. 하나라도 참이면 결과가 참이에요. 5는 트루. 페일스 오어 트루는 트루. 페일스 오어 페일스는 거짓. 그렇죠? 자, 그 다음 부정을 위한 not 연산자입니다. 불린 값을 부정해요. true나 false를 부정해서 반대의 결과를 얻습니다. 뭐 아니면 도밖에 없어요. not true는 false고요. not false는 true입니다. true를 A에 저장했을 때 not A를 B에다 넣으면 거짓이 들어가겠죠. false가. 자, 같은 얘기니까 넘어갈게요. 비교 연산은 결과값이 불형식이었죠. 그래서 비교 연산의 결과값으로 논리 연산이 가능합니다. 100이 50보다 크다. 트루고요. 20이 10보다 크다. 트루였어요. 그럼 이거를 A와 B에 담으면 A 앤드 B는 트루 앤드 트루가 되니까 결과 트루예요. 트루 앤드 트루니까 결과가 트루예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얘가 A에 들어가면 요 A가 요 수식 자체니까 이 자리에다가 수식을 바로 쓰셔도 된다고요. 이런 식으로요. 100이 100보다 크거나 같다. 턱걸이 했네요. 트루. 50과 100이 같다. 말이 안 되죠? 그럼 트루 앤드 false니까 C는 false가 됩니다. 100이 200과 다르다. 참이죠. 100과 100이 같다. 트루. 트루 앤드 트루니까 결과는 트루가 됩니다. 이제 슬슬 표현이 좀 암호 같아지기 시작하죠. 근데 이 정도는 일반적인 수학에서도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금방 적응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같다에 대해서 설명할 때 옆에 is하고 not is라는 게 있었어요. 걔네들의 차이만 이제 비교를 할 텐데요. 사실 이거는 활용도는 완전 없어요. 진짜 되게 정밀한 계산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은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이나 아니면은 뭐 일반적인 통계 같은 데서는 완전 안 써요. 잘. 자, 항등연산자. 데이터 타입에 상관없이 내용이 일치하면 true예요. 1 이퀄 2개 1.0. 여기 이퀄 2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못합니다. 자, 1과 1.0은 같다고 판정을 해요. 내용은 같잖아요. 1하고 1.0. 자, 1과 1.0이 다르다. 이거는 같은데 왜 다르대? 거짓으로 판정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의 비교에 더 익숙하죠. 근데 완전 상등연산자는 정확히 말하면 메모리 크기를 비교합니다. 그게 우리한테 와닿는 거는 데이터 타입까지 완전히 일치해야 true로 판정을 해요. 1 is 1.0 정수랑 실수를 비교하니까 거짓으로 판정합니다. 1.0 is 1.0은 true고요. 1과 1.0은 다르다. 정수와 실수, 소수점이 있잖아요.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다르니까 true로 판정을 해요. 근데 이렇게까지 정밀하게 쓰는 경우는 진짜 연구실 아니면 없다고 봐요. 저는. 왜 이런 거를 써야 되는 경우는 완전한 0은 없다. 뭐 그걸 이제 전제로 하고 이제 프로그래밍을 할 때 한데 일상적으로는 잘 안 쓰는 연산자긴 해요. 그래서 저도 제 거 만들 때는 안 씁니다. 자, 테스트입니다. 100과 100.0 100과 100.0이 같다. 참이고요. 100과 100.0이 다르다. 자, 항등연산자는 내용만 비교한다 그랬죠? 같은데 다른다고 우기니까 거짓입니다. 근데 is는 데이터 타입까지 비교해요. x와 is y 거짓이죠? x is not y 참입니다. 왜냐? 정수와 실수니까. 자, 연산자 우선순위인데요. 뭐 이거 다 외우실 건 없고요. 그냥 본능에 맡기세요. 일단 뭐가 됐건 괄호로 쌓은 게 제일 먼저입니다. 그리고
100 더하기 마이너스 5의 제곱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제곱을 먼저 보고 마이너스 나중에 붙여요. 그래서 지수연산이 먼저고 음수 양수 표현이 그 다음이에요. 그 다음에 사칙연산 중에는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죠. 더하기 빼기보다. 자, 100 더하기 5가 10 빼기 500보다 작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여기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비교하죠. 그래서 사칙연산이 비교연산자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냥 일반적인 상식에서 생각하시면 되는 얘기예요. 괜히 정리하는 게 더 헷갈려요. 근데 기억하실 게 요거는 많이 실수하시더라고요. true, or, false, and false 라고 하면 순서대로 가면 true or false니까 결과 true, true and false니까 결과는 거짓이 되죠. 근데 and가 or보다 우선해요 항상. 그래서 이걸 볼 때는 false and false니까 거짓, 그리고 true or false니까 결과는 true가 나오는 게 맞습니다. and가 or보다 우선합니다. 요거는 실제로 실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연산자 종류에는 대입, 사칙, 단항, 비교, 논리 연산자가 있고요. 나눗셈의 경우 소수점까지 계산할 때는 슬래시 하나, 정수형 목만 계산할 때는 슬래시 2개, 나머지만 계산할 때는 %입니다. 단항 연산자는 어떤 변수값에 대한 연산 결과를 다시 자기 자신한테 대입하는 연산자고요. 비교 연산자는 동일 여부와 크기를 비교하는 연산자로 논리형 결과값이 반환됩니다. 동일 여부는 같다 혹은 다르다, 그리고 is, not is가 있고요. 크기를 비교하는 거는 크다, 크거나 같다, 작다, 작거나 같다죠. 논리연산자는 and나 or를 수행해서 결과를 논리형으로 반환합니다. 혹시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 해보신 경험 있으신 분 계실까봐 참고로 말씀드리는데요.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는 연산자가 더 있어요. 사막연산자, 비트연산자라는 게 있어요. 사막연산자는 항이 3개인데 조건에 따라서 얘를 주거나 얘를 주거나 하는 거고요. 비트연산자는 진짜 이진수 계산이에요. 파이썬에는 그딴 거 없습니다. 자, 두 개의 논리값을 비교해서 모두 참인 결과만 결과가 참인 거. or, both, and, or. all, or. and였어요. 모두 참인 경우가 결과가 참인 거. 자, 두 개의 논리값을 비교해서 하나라도 참인 경우에 결과가 참인 거는 조금 or였죠. 자, 주어진 논리값을 부정하는 연산자는 not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실습해 보시는데 실습 내용이 크게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요 단어는. 그래서 그냥 해석해 보시는 수준으로도 될 것 같아서 문제 준비했습니다. 자, 연구과제 1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2문제고요. 요 문장 그대로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설명 시간이 조금 오버 됐는데 11시 반에 시작하는 걸로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자, 새로 주피터 파일을 하나 저도 생성하겠습니다. 연산자죠.
뒤에 한 페이지가 더 있었구나. 자, 연구과제 1번에서 문제 1번. 자, 다음의 주가가 89,000원이고 그 다음에 네이버의 주가가 751,000원. 이거는 지금 보니까 공이 오타가 하나 더 붙은 것 같긴 하네요. 751,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사람이 다음 주식 100주와 네이버 주식 20주를 가지고 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주식의 총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이제 다음이 89,000원이고 그 다음에 네이버가 751,000원이다. 자, 그럼 이제 주식의 총액은, 자, 연산자 활용 문제니까 단순히 계산식만 세우시면 돼요. 자, 다음 주식 100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 주식이 2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프린트 토탈이라고 했을 때 갖고 있는 주식 총액은 이만큼이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문제는 문제 2. 자, 문제 1에서 구한 주식 총액에서 토탈 요값에서 다음과 네이버의 주가가 각각 5%, 10% 하락한 경우에 손실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이제 다음하고 네이버의 주가가 5%랑 10% 하락했을 때가 얼마인지를 한번 구해볼게요. 다음에 다운된 가격은 다운 곱하기 5% 하락이니까 0.95를 곱하면 되겠죠. 네이버의 다운된 가격은 네이버 곱하기 0.9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때 내가 갖고 있는 총액은 다운 플러스 네이버 다운일 거예요. 여기에 요 주가에 100개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20개를 갖고 있다면 자, 먼저 얘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갖고 있으면은 지금 갖고 있는 이랬던 주식이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근데 손실액이 얼마냐는 걸 구했으니까 이전 가격에서 지금 갖고 있는 가격을 빼야죠. 그래서 토탈에서 이걸 빼주면 손실액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변수를 하나 만든다면은 로스는 프린트 로스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자, 필요하신 분들 잠깐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잠깐 기다릴게요. 제가 전교시에 요거를 말씀을 깜빡하고 못 드렸는데 뒤에 문제 한 페이지 더 있는 거 혹시 보셨나요? 네, 요거는 보신 분도 계시고 못 보신 분도 계신 것 같으니까 요거는 다음 교시 실습할 때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풀이하도록 할게요. 네. 여기 그럼 일단은